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손해사정 조민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달 하고 눈을 떠보니 벌써 12월 말이 됐고요. 제가 이게 자료를 매달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6번째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박 대표님하고 처음 한 지가 6개월 됐고, 그 전에 이제 여기 이제 미라클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첫 단추를 좀 같이 껴보자고 했던 게 벌써 한 반년 이상 지났던 것 같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연말 되면 연말이라고 바쁘고, 연초 되면 또 연초라고 바쁘고, 또 뭐 명절이면 명절에 바쁘고 했는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수동적이었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들이 날 시키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저희 가족분들, 팀장님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생긴 것 같아요. 역으로 보면 연말이니까 한번 크리스마스 때 연락해도 받는 사람이 덜 부담스럽고, 또 새해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연락해도 받는 분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아니면은 그 명분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말이다, 연초다, 뭐 어버이날이다, 이런 부분을 또 잘 역할을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더 영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2026년에는 제가 한 100개 정도의 Q&A를 만들어서 제 나름의 뭐 전자책이든 어떤 페이퍼가 되든 책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은 제가 5개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를 준비하면서 우리 본부에 좀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 쪽을 이제 자동차 보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용산하고 포천, 동두천, 의정부 일대는 미군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예전처럼 미군 주둔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장갑차들이 막 굴러다니진 않습니다만, 또 우리 고객이 좀 외곽지에 있으시다가 그런 특수한 차량과의 사고가 났으면 불현듯 전화가 오실 수가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흐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군 장갑차라든지 미군 작전 차량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타이어가 달려있고 트레일이 달려있어가지고 도로에 같이 다니고 신호 체계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사고가 나면 혹시 어떻게 처리받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장갑차가 옆에 굴러가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와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그들과 우리가 접촉사고가 났다, 혹은 예전에 2002년도에 사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군 여중생 2명이 장갑차에 사고를 당해서,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 기간인데도 국민들이 막 이렇게 미군하고 뭐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일단 미군 차량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미군 차량은 사실상 철밥통입니다. 우리끼리 말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어떤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자동차 손해보장법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원칙이라든지 이런 민사상 혹은 그 특별법이 있지만, 미군 차량은 한미 소파 협정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상식 이상의 처리를 받습니다. 경찰관이 그들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없고요. 또 우리 현대상, 삼성화재가 담당자들이 미군 상대로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곽지에 굴러다니는 미군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냥 돌덩어리다. 그 차량들은 사실 피해가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한미 소파 협정에 따라서, 이건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는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협정을 맺어놓은 건데, 그럼 우리 국민들은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 미군이 조사를 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내부 조사를 해서, 그때 이제 여중생 사고도
뭐 폭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폭이 한 3.2m짜리 도로에 그 장갑차가 폭이 3.6m예요. 그러니까 폭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여중생이든 저든 차량이든 그 미군이 전방을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는 미군의 혐의 없음이 확정이 됐죠. 무죄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객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되고, 혹은 내가 처리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자동차보험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등을 받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검찰청에 보게 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다가 청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급을 받는 방법이고, 그 금액이 크거나 만약 이견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6개월, 1년 동안 걸리고,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저는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도 없고 그거를 받아내기는 사실 더 어렵다. 그래서 소파 협정이 우리가 아는 교통사고 삼성화재 현대상보다 앞선다. 우리는 소파 협정에 따라서 사실 아무것도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국가배상법을 적용받으면 소파 23조 5항 미군 집행에 따라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돌덩어리에 우리 고객이 부딪힌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부보장 사업이란 것도 안 돼요. 정부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건 뺑소니 치는 가해자를 보유 불명의 차량이 있을 때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정부보장 사업이라는 걸 진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돌덩어리는 가해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보장 사업에서도 예외가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찰서 신고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버스, 택시, 트럭들과 상대로 하는 것과는 달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에 보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에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 차량은 절대 피해야 된다. 이게 금융감독은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 금융감독을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신 게 있더라고요. 미군 공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현대상인데 처리도 못 해준다 그러고요. 과실비율도 적용을 못 한다 그러고, 협의가 안 되고 규정도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고, 모든 게 미협의가 됩니다. 우리 쪽 담당자 말하길 상대가 미군이라 소파 협정 규정에 따라 과실분쟁위원회도 못 올린다 그럽니다. 금융감독이 민원을 넣으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결론은 다 안 됩니다. 분쟁이 소송도 할 수 없고 못 할 수 없고 결국은 배상금을 지급받으려지 않은 피해자는 여기 지구심의위원회 배상신청, 국가배상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해서 받아라. 금융감독원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법적인 존재다. 그래서 미군 차량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군들이 이태원이라든지 이렇게 주둔지 근처에서 술을 먹고 어떤 폭행 사건에 있거나 어떤 가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통념과는 다르게 결과와 처벌 나오게 되고, 그분들이 주둔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본국에 있어서 이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군 차량도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통사고 제가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다가 요즘에는 TV 같은 데 보면 음주운전 차량이라든지 또 갖가지 블랙박스가 잘 돼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범죄 차량을 우리 정의의 사도 남자친구들이 따라가가지고 크락션 울리고 잡고 그런 것도 영웅담처럼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안 나고 그 사람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 표창을 받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내 차를 망가뜨리고 어떠한 사회적 정의에 따라 이렇게 활동하시다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고민은 안 해보셨죠? 그냥 멋있다.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여보, 그러지 마. 맨날 그러기만 할 것 같은데,
요거는 공무집행 협조자로 인정이 되면은 일부 손해만 인정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중에 제가 뒤에 법령도 좀 보여드릴 건데, 공무집행 협조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국가보상은 추가 이익이 아니라 부족한 손해를 보충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이 된다. 첫 번째로는 가해 차량에 보험사에다 먼저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입한 차량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무작정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내놔라 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공무원의 요청,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오더가 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떤 분위기라든지 판단에 따라 참 이렇게 같이 동조를 했지만 그게 사회 통념상 그것이 인정되는 정도의 활동이 됐을 때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협조자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면서 제가 협조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첫 번째로는 그런 이제 이런 협조자 인정 전에는 가해 차량보험사에다가 아까 손해배상 보장 법령에 따라 제가 피의자 집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면부책을 판단해야겠죠. 면부책 판단 기준에는 뭐 음주, 무면허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차량이 경기용이라든지 어떤 불법 행위에 활용된다고 하면 면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부책을 판단할 것이고, 가해 보험사에서 못 해준대요. 이거는 A라는 사람의 차량이고 B가 훔쳐왔는데 C가 그것을 또 훔쳐가지고 D가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이제 A 차량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보험사에서 또 보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면부책을 판단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확보를 해서 일부 보상을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가 지자체라든지 이제 그 공무 집행을 했던 행정기관에게 우리가 보상을 요청해야 되는데, 뭐 단편적인 예로 이제 경찰관의 집행을 저희가 도와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2항에 보면은 손실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이건 법제처에서 제가 원문을 따왔습니다. 어떠한 집행에 있어서 손실 입은 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다친 거에 있어서 아니면은 망가진 거에 있어서 청구권은 3년, 5년이고, 이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결국은 우리가 공무집행 협조자가 됐을 때 여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요청했을 때 저 사람이 타당한 협조 행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짓되게 하면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겁니다. 7번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럼 다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요걸 한번 또 클릭해 볼게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단으로 점점점 내려오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면은 또 다른 비슷한 내용입니다. 망가진 거, 영업 손실이 입은 거, 다친 거. 결국 여기 3번에 보면은 생명, 신체상의 손실의 경우 별표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그럼 또 별표가 뭐냐? 별표까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별표를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준비를 아까 했는데 별표 여기 있다. 별표를 보면은 사망자의 보상 기준, 부상자의 보상 기준, 보상 등급별로 보상 기준. 제가 이 내용을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 내용에 따라서 얼만큼 다쳤을 때 얼마가 보상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고객이 나한테 툭 재미로라도 던졌을 때 그냥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이런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내용은 우리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이라는 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종합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인데 책임보험에는 다친 정도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상 그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골절이 없으면 염자는 12급,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흡사 그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정의감에 불타서 어떠한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는 거를 방어하려고 하다가 내가 다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뒤에서 택시가 받아서 일주일, 2주일 입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합의금 받는다는 개념과는 다르게 한도 내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법 행위를 이루는 차가 있다고 하면 그 차는 우리가 신고해주고 뭐 예를 들면 따라가서 경찰관님 어디 제 50m 앞에 흰 색깔 소나타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지나간 사람을 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뺑소니를 친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해주고 최대한 경찰관이 붙어서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거지. 그 차를 앞질러 가지고 내가 그 차를 가로막으면서까지 하게 되면은 제대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친구들 또 주변의 선후배들이 가끔 새벽에 전화 옵니다. 제가 뭐 어제인가요? 그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도 저희 팀장님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했지만 전 전화는 웬만하면 받습니다. 새벽에도 받고 밤에도 받는데 새벽에 전화 오시는 분들의 열의 9은 음주운전이에요. 야, 조 대표 어떡하냐? 왜 형이 무슨 일이에요? 아씨, 음주운전 했는데. 저는 음주운전자를 보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호할 생각도 없고 그분들은 그 음주운전자가 제가 지인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설명해주고 뭐 급한 마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분이 만약에 우리 누군가 가족을 다치게 했을 때는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똑같고요. 근데 물어보니 제가 아는 범위는 형님 이런 부분은 잘못을 하셨고 그 잘못을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을 하시려면은 변호인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수부터 하세요 라든지 그런 걸 제가 좀 안내를 드리거든요. 뺑소니 사고 후에 자수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오늘 좀 그래도 주제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맨날 제가 너무 딱딱한 거 하다가 이런 것도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금 다음 단계는 뺑소니 사고는 48시간 이내 자수를 하셔야 됩니다. 48시간. 이거는 뺑소니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뺑소니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음주인지 무면허인지 보험 처리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가해자에 있어서는. 하지만 뺑소니라는 어쨌든 사고에 있어서는 48시간 이내를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냐 말았냐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사고가 중대하냐 경미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사고가 중대한, 예를 들어 우리 지인이 홍길동이가 차를 치어서 그 있었던 보행인이 사망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 있어서 48시간 이내에 신고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참작 사유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가해자는 분명히 그 충격 정도를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인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구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우리 48시간에 자수했으니까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중대한지 경미한지, 단순히 사이드밀러 같은 걸 접촉을 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툭 건드렸는데 난 정말로 넘어진지 몰랐다, 그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알 수도 있고 좀 예민한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좀 무딘 사람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지 않았냐, 시장통에 사람이 많은데 내가 사람의 발등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나도 모를 수 있고 하면 그 정도는 48시간이 자수를 하면 조금은 경감 혹은 참작해주겠다의 취지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용의자가 특정되기 전에 자수해야 됩니다.
경찰관이 48시간 이내니까 이틀 동안 내가 술 먹은 거 저기 찜질방에서 숨어 있다가 47시간 때 자수했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 집에는 경찰관 형사가 와가지고 조민규 씨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갔어요. 당신은 CCTV 보니까 술집에서부터 차를 타는 게 확인이 되고 차에서 내려서 사고 난 것도 회피하고 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찜질방에 며칠 동안 있다가 47시간에 다 나타났다고 하면 저는 벌써 경찰관이 특정을 했습니다. 용의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의도주가 아니어야 된다는 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0명 중에 9명이 나 같은 사고를 냈었어도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긴가민가 하고 갈 수 있었을 정도면은 고의도주가 아니겠지만 열에 9명, 10명 다 그건 사고가 본인이 냈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을 숨겼다고 하는 것까지는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 가족분들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뺑소니, 음주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고 어떤 처리되는 것까지는 예견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 팁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뭐냐,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48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보면 이제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이라든지 택시 기사님들을 많이 또 상대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허가 중냐, 사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아예 면허가 멈춥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 면허를 사유에 따라 발급받는 6개월, 1년 동안은 영업 행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8시간 이내 자수를 하게 되면 벌점이 60점이 부과가 되거든요. 60점이 부과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소외 지역은 12시간까지도 이제 확장이 맞아요. 그리고 3시간 이내 자수하면 30점이 됩니다. 빨리 신고하실수록 벌점은 줄어들고, 제 군지역, 저기 외곽 지역은 3시간이 아니라 12시간까지도 확장이 되는데, 3시간 이내 자수하면은 30점, 그리고 48시간 이내 자수하면은 60점. 60점에 대한 처벌이 되면 어떻게 되냐? 60점이면 1점당 1인 기준으로 6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본인이 사죄하시고 또 열심히 다른 걸 준비하시다가 60일 2달이 있다가는 복귀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이제 이거는 또 조금 누산 점수, 우리가 사고 나면 15점, 10점, 어떤 중대과실에서 몇 점 되는데 121점이 되면 취소가 되고요. 200점이 넘어가면은 취소, 3년에 271점이 넘어가면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되냐 아니면은 그냥 면허 정지되냐, 그 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개별 한 건의 실수로도 면허가 취소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전화와서 밥 먹는데 전화와서 나 이렇게 뺑소니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언니 3시간 이내 빨리 일단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해야 돼. 왜? 그럼 면허 취소라도 막을 수 있어.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죠. 두 번째로는 면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거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범이 되면, 고의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범이 되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따르고요. 그 다음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면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거든요. 보상이 된다고 하면은 전액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도 처리받을 수가 없다. 교통사고 사실원에 뺑소니로 확인되면은 보험사에서도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한다. 보시면은 결론은 뺑소니 고의범 확정되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건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형량, 면허, 보호 모든 분야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자신의 신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상당히 작용하니, 첫 번째, 뺑소니를 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할머니를 내가 쳤나 긴가민가 한다고 하면 서둘러서 관할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상 업무를 이제 배당을 받다 보면 많은 사고 중 하나가 이런 사고가 접수돼요. 어떤 시장통에서 사람을 친 것 같은데 그냥 보험 접수만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험 접수만 하셔도 양반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고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경찰관님한테 일단 사고 접수를 해 놓으세요. 그분들이 일주일 열흘 있다 안 오시면은 그건 사고 처리가 안 되는데, 만약에라도 할머니가 다쳤는데 아들이 화가 나서 3일 있다 4일 있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경찰관이 사전적으로 가해자가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뺑소니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찰관한테 제가 언제 2025년 12월 22일 날 11시쯤에 의정부의 어느 역 앞에서 사람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도 모르고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가보니 그런 정보가 없어서 먼저 신고를 할 테니까 좀 접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경찰관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명함을 꼭 받아오셔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다른 경찰서에 신고가 되든 다른 조사관이 배정이 되더라도 홍길동 경찰관님한테 제가 자진 신고를 언제 했었다. 그러면 경찰관님을 제가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찰관님, 제가 그날 오후에 가가지고 바깥에서 사달고 가가지고 신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고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는 빼주세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보험사에만 접수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구대도 좋습니다.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가 되든 경찰서가 되든 사고 관할 지역에서 신고를 하셔서 그리고 나서 처벌을 감형받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 경험상 많이 상담할 때 항상 여쭤봅니다. 이거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진술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거든요. 교통사고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는지 혹은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세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그 고객이 팀장님들한테 이런 사고 났는데 이렇게 진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야지. 그냥 무조건 배째라고 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럼 고객이 좀 배짱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 모른 척하고 가서 진술서 쓰고 나중에 경찰관이 뭐라 하면 그제서야 몰랐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조금 근거나 배후 내역을 아시면 조금 더 재미도 있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가장 근본 원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속담도 아니고 뭐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변호사님들, 법관님들 사이에 항상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보면 나오는데, 이게 형사소송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정말 착한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99명이 범죄자를 놓쳐도 되냐? 그 논리는 아니에요. 그 논리가 아니라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잘 보듬어 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A, B,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교통사고입니다. 사고가 나서 둘 다 현장을 쾅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이탈했는데 한 중간에는 중앙선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맞는 말 같고 저 사람도 맞는 말 같고,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관이나 검사가 보기에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있겠죠. 만약에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해자 말에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일단 구속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망사고,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도 서초동에서 아침 11시에 손님을 만나고 왔는데 보행인을 사망케 한 사고예요. 저는 이제 망자의 딸을 만났고, 제가 또 같이 일하는 파트너 변호사님하고 만났던 분은 망자의 딸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강하게 달래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머니 형사비금 2억, 1억 의미도 없고요. 보험사에서 주는 민사보험금도 의미 없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가해자를 무조건 구속해서 어떤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가 그 의뢰인의 목표예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말씀하세요. 구속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진정서를 내고 경찰관을 압박하고 뭐 유명한 변호사님을 사가지고 뭐 부장판사님을 통해서 한다 한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사실상 그 마음의 짐은 있을지언정 물리적인 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은 괘씸죄, 속칭 괘씸죄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괘씸죄는 뭐라고 하면 벌을 만약에 1을 줘야 되는 걸 2로 주는 거예요. 보통 괘씸죄라고 하잖아요. 괘씸죄 정의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좀 정리한 거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 단형이 양형에 반영한다. 괘씸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성하지 않는 행동들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정형 내에 선고를 한다. 우리 법에 보면 처벌에 있어서는 뭐 3년 이내에 1,000만 원 이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3년 이상에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뭐 처벌을 한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그게 아닙니다. 3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괘씸죄는 그 3년에 거짓말 한번 처음에 거짓말했을 때는 최대 맥심이 3년인데 1년만 법을 만약에 뭐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통념적으로. 근데 제가 또 재범을 했어요. 또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 2년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또 했어요. 상습범이에요. 그럼 저는 형벌을 3년에 최대 3년까지를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였다라고 하면, 검사를 속이고 조사기관을 속였다라고 하면은 초범이지만 2년의 법을 집행하는 거지 4년, 5년의 법을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떤 뭐 거짓말을 한 게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처벌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처벌의 맥시멈에 좀 근접하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뭐 경미한 접촉사고 난 걸 가지고 처벌 대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가 12대 중대과실 혹은 상대방의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접촉사고 나서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솔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 게 맞지만, 판단이 만약에 본인이 어려워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고객님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는 게 맞대요. 그럼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정도는 해도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차를 돌리면은 저게 좀은 중앙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내 짐작은 있지만, 우리 고객님이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그런 답변을 원하셔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고객님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걸 제가 차를 돌려보니까 중앙선 넘어가요. 고객님 중앙선 넘어간 거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 고객님 그러시면 느끼신 그대로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으시고, 그럼 만약에 그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했다기보다는 제가 잘못 말한 거 들통나면 어때요? 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이런 거에 따라서 고객님한테 그게 본인이 잘못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아, 제가 조금 무지해서 혹은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적을 달게 받으시면 되는 거지, 거짓말 숨겨서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느끼신 정도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를 권해드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